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우리 내부의 혼란뿐 아니라 대외적 충격파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면서 군 내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죠. 트럼프라는 불확실한 대외적 변수 속에 우리 내부의 돌발 변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와 외교 지형 변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문성묵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충격파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휘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지휘 계통이 좀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흔들리면은 약간 좀 일선 지휘관들이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국회에서 많이 좀 의논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도 좀 안정됐다는 그런 기분은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군사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게 더 위험했던 것 같아요. 탄핵 인용이 돼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한미일 공조해서 협약 같은 게 잘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트럼프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거기는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그와 관련해서 저희 리더가 없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고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향후 몇 년간 대미 협상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방향성을 결정하고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교는 그 신뢰인데 그게 뭐 이번 기회에 뭐 완전 한미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방국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결정적일 때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을 어떻게 볼 건가는 우려스럽게 생각해요. 아마 거기에 회복하기는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잘 하시겠지만 외교부에서. 근데 그거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2.3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세 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안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더 깊숙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센터장님부터요.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는 늘 위기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도 또 함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북한 이슈, 또 러북 동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트럼프 2기의 출범, 이런 위기 또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의 이 대비태세라든지 또 대통령은 직무정지지만 권한대행이 모든 역량을 대신하고 있고 군이 확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께서는요? 예, 저는 이제 시민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보 위기가 곧 신뢰 위기다. 사실 안보는 신뢰거든요. 그 국민들이 그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만큼 큰 위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점점 그 얘기하면서 또 깊숙하게 얘기하면서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또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또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의 불신, 미국으로부터 불신 이 두 가지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네.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 교수님은요? 예, 뭐 계엄 사태하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빠르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할 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 센터장님 어쨌거나 지금 뭐 혼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남한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던 북한이 잠잠했었습니다. 이 혼란 사태 초반의 상황을 보면요. 조용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이걸 김정은은 아마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취했고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이나 밀착을 굉장히 견제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마 시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첫 반응이 상당히 늦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혹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고의 통수권자 하더라도 국회에 결의하고 국민이 움직이면 대통령도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김정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부각시키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예. 아마 내부 우리 상황을 봐가면서 뭔가 도발이나의 수위를 조절할 걸로 봅니다. 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민 교수님, 미국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한미동맹은 대통령 사이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국민 간의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외교라는 그 국가관계는 어떤 표현의 좀 이면을 좀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될까요? 미국의 복합적인 심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이의 동맹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뛰어넘어서 한미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네. 이번에 그 계엄령 사태에서 미리 공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미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고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흔들려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는 것이 미국한테도 굉장히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은 한국 정부 한 정부의 어떤 존립 그것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것이고 네. 두 국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이 아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했는데 임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에서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뭐 군사적인 관계 또 외교적인 관계 이런 걸 볼 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때 미국과는 사전에 공유를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가급적 공유하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한미 동맹의 어떤 정신을 고려했을 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내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여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국하고 협의를 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게 미국하고 협의를 하면 미국이 이걸 사전에 용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선은 이제 독자적으로 그 시행을 한 건데 좀 이따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발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조치는 독재 국가들이 하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이 대한민국이 그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독재 정권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거고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조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판단해도 정말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수준 이하다 저는 보는 거죠. 문세단 선생님은 군 출신이고 장성 출신이신데 비상계엄 선포는 군이 움직였단 말이거든요. 이걸 미국과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뢰에 부정적 요인을 주는 건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민 교수님 말씀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인가. 저는요 미국의 대외 정책 성과 중에 일본이 사실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고 6.25 전쟁 당시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전후복구를 위해서 전적인 지원을 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미국 정부가 물론 지금은 바이든 정부입니다만 자유민주 회복력을 평가했고요. 그동안 71년 흘러온 한미 동맹은 여러 정부를 거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철통과 같은 동맹으로 왔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을 맺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서운함이 있을지는 모르나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도 대한민국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이 빨리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민 교수님, 우리는 문 센터장님 말씀대로 좀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가 비상계엄 사태 그 바로 국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대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위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측 반응도 좀 지켜봐야 된다.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중요한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말로 국가 위기 상황에 동맹 간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양국 간의 신뢰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어떤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 당국이 이제 미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건 지나친 그런 평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양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긴박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고 서로 이해 폭을 넓혀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측이 먼저 북한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북한 정세 또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로서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한 2년 반을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제재 압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여기서 반발을 했고 그 아슬아슬한 그 충돌 국면들이 지금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수시로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어떤 민감하게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결국 이제 무인기를 평양에 우리가 보냈는지는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든 평양에 이제 북한 주장이죠. 남한의 무인기가 이제 와서 예.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그런 전단지가 뿌려졌다. 그거에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내서 국지전을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그런 남쪽에서 보내는 전단지에 대응해서 북한도 오물풍선 뭐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그 원점을 타격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또 우리 군이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북한 군인들이 파병되면서 우리도 이제 군인을 파견해서 이제 북한군 동향을 또 살피고 또 정보도 수집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왔고 또 뭐 국회의원은 그 현장에서 이제 북한의 또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하는 걸 봐서는 이런 무리수를 둘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시사변이라는 게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지전을 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을 시도를 했다는 정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합니다. 문 센터장님. 네.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신빙성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론 뭐 사실 여부는 아직 조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뭐 30년 넘게 군 생활을 직접 했고 또 지난 2년 반여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군사 정책을 관찰해온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뭐 이걸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25 전쟁 1945년 분단 이후 지금 거의 80년 내년이면 이제 80년인데 8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먼저 도발한 적이 없어요. 늘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고 기습남침을 했고 끊임없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9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 모든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무인기를 보낸 거는 지금 우리 정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수없이 날려보내고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발에 대해서 왜 군이 가만히 있냐, 왜 그걸 좌시하냐, 그냥 원점을 타격하든지 해서 못하게 만들어라 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합참에서 그걸 원점 타격도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비상계엄을 발생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군을 정치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순간 적어도 물론 일부 이제 고위 군 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김정은 정권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임 교수님요. 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순대 대사님 말씀에 그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정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군대도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 문 센터의 말씀에 저는 더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되고 이걸 위해서 그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우리 군 지휘부에서 이제 사전 모의도 하고 실행 계획을 짜고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엄밀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떻든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또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봤을 때는 이 북한 이슈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왔거든요. 근데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보면 군대가 어느 정도 개입한 정황들이 지금 상당히 드러나고 있고, 그 정황의 핵심이 결국은 이 국내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지전을 계획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하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텐데,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아까 임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현재 국방부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볼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 교수님 궁금한 게, 미국의 하원 의원이 조사해 봐야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는 발생하는 겁니까? 미국이 그러한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뭐 국제사회에 공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뭐 자체적으로 CIA라든지 이러한 그 기관에서 자체적인 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할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나서 가지고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에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는 그 동맹국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가치 외교를 굉장히 강조한 그러한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원칙이라든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어떤 그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한국에서 자작극이 벌어졌다면 네. 이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어떤 그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 거다, 이거 될 거다 이런 부분은 가정에 기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다. 문 대표님 또 하나 그래서 가정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조짐이 있었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지전 우리는 못 참아 뭐 이러면서 상당히 격하게 나왔을 텐데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지금 북한은요 우리가 뭐 국지전을 유도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을 침공하려 하고 있고 침공은 이미 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라고 끊임없이 해왔고요.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최근에 보면 140만 명이 지금 자원 입대하려고 막 서명을 하고 막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이 선전전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거를 대가면서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선전전도 북한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전전을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리한 결과가 올지 안 올지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동안 대남 오물풍선 그다음에 뭐 이 GPS 도발 그리고 뭐 사이버 테러 우리에게 엄청난 그 고통을 줬거든요. 예. 국민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고조돼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선전전을 하는 것이 저는 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특히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국가론 다시 말하면 대남 적대 정책을 공식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지금 볼 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적 틀 속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건요. 지금 정전 체제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국지전을 한다? 정전 협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흐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UNC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런 제가 볼 때는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 교수님께서요? 예, 북한이 지난 10월 27일에 이제 대적 연구원 100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에도 별로 보도가 안 된 내용인데.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사실상 이제 남북 간을 연결하는 모든 통로를 다 지금 물리적으로 또 차단도 하고 또 우리 센터장 말씀대로 뭐 어떻든 남한을 이제 군사적으로 유사시에 침공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위협도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대적 연구의 백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북한식 표현입니다. 몰락을 북한도 잘 예상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최악의 통치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 이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국지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미. 그래요? 예, 이게 지금 10월 27일 날 북한 매체가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박근혜 정부는 4년 6개월 만에 이제 한 4년 만에 탄핵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년 반도 안 돼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감옥 귀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군사적인 어떤 대응 태세랄까, 예. 특히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 또 미군의 전략 자산 배치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불안해하고 근데 가장 불안해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 군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됩니다. 국시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시전을 또 유도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없죠. 근데 네. 이제 북한은 늘 경계를 해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남한 정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역대 정권도 그렇게 해왔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북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왔다는 게 이제 예. 제가 분석하는 거죠. 민 교수님, 일단 지금 우리는 권한 대응 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 우크라이나에 공 많이 들였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히 긴밀했었는데 지금 이제 권한 대응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신중한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데 키를 쥐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민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내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 전쟁의 국면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우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화는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 센터장님. 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24시간 만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종전 쪽으로는 가는 방향이 될 텐데 이것이 또 우리 정세에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우 전쟁의 종전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바람대로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휴전이든 종전이든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또는 북한군의 참전 또 참전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면 북한의 기여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불법 밀착이라든지 연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안보적 그 분리점, 그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된 특사도 임명을 했고 또 그제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푸틴, 젤렌스키와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마 바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종전이든 휴전이든 그것이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시기에 푸틴이 다시 침공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나토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끝내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 나토라든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끝내느냐, 예. 안전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끝나는지 여부 여기에 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임 교수님, 우리 관심은 사실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러우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군도 파병을 했는데 그럼 분명히 뭔가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받는 건지 뭐 잠수함 기술이든 또는 미사일 발사 기술이든 받는 건 받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북한의 전력이 어느 정도나 강화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이 질문은 우리 문성무 센터장님이 군인 출신이시니까 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근데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 교수께서는 근데- 러시아를 또 잘 아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설명할 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그 9월 달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 연구 대상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뭐 대외 전략 뭐 또 대내 어떤 뭐 정책들 이런 게 제 연구 대상 주요 연구 대상인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지. 그냥 뭐 한번 우주기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도 하고 기획을 해서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 최첨단 이게 우주기지잖아요. 근데 우주기지 그때 방문도 하고 또 다른 뭐 군사기지도 방문했지만 대부분 이제 뭐 인공위성, 뭐 극초음속 그 킨자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핵 잠수함 기지도 가고 자기가 이 재밌는 거는요. 자기가 가서 직접 운전을 또 합니다. 운전대에 앉아갖고. 그 지난 한 12여 년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을 보면요. 군사기지나 어디 뭐 그 신형 전술 전략무기 개발하는 데 가면요. 본인이 거의 모든 무기를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가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동도 합니다. 그 제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그 현장을 가면 그냥 뭐 이렇게 그 대충 그냥 훑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그 무기를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결국 이제 북러 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원하는 반대 극복은 뭘까를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재래식 그 무기나 뭐 기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든 첨단 전투기를 그 원하는 것 같고 예. 뭐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어떤 목표 범위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뭐 기술 교류부터 해서 뭐 관련된 부품 뭐 소프트웨어들 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인력 교환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예. 이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군사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우리한테 진짜 뭐 결정적인 안보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네. 물론 이 과정은 얼마나 짧게 진행될지 길게 진행될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센터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듣고 입으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뭐를 받는다, 기술을 받는다 또는 핵과 관련된 노하우를 받는다 정말로 엄청난 걸 받아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허장성세, 허세입니까? 예, 그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고 푸틴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11월에 2번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어요. 정찰위성. 그렇게 해서 궤도에 올려줬거든요. 문제는 이제 궤도에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만리경 다시 말하면 정찰 위성으로서 역할하는 그 첨단 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줬느냐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요. 사실 러시아가 공유할 기술 또 당장 북한이 원하는 기술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안보실장도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지금 당장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재래식 전력 중에 평양 무인기도 뚫렸다고 그랬으니까 방공무기 체계 이걸 당장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당장 뭐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공군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는 전투기도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보스토춘이 우주기지 이후에 공군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관련 부품을 지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아마 러시아가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말 첨단 그런 이 기술들은 러시아로서도 혹시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더라도 제일 마지막 아주 오랜 시일 후에 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재래식 전력이라도 우리에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전국 속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임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트럼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이제 2기 행정부 출범하는데요.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상과 이제 소통 의지를 밝히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지석에 대해서는 좋은 대화를 과거에 나눈 적이 있다. 내 충고였고 놀라운 사람이다. 여러 사람 푸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이 빠졌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그 우선순위를 갖고서 이제 상대할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그 푸틴 대통령 중국 견제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적인 전략적 고려이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 문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 아베 총리 부인도 방문을 하셨고 또 일본 손정희 대표가 140조 원에 달하는 진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아무래도 그러한 투자에 대한 담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공세적인 대외 정책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을 돌리고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러한 안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우리 국가에 또 국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 일본이 거론되는데 우리 정상만 거론되지 않으니까 우리만 거론되지 않으니까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언급할 때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로서 남미에서 할 때 사실 일본 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런 걸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나고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손정희 대표께서 144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담례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정상 그 트럼프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만나는 몸값이 굉장히 비싸게 네.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상이 어떤 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그 부분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미국 정상과 만날 때는 분명하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센터 장님 그런데 안보 순위 또 우리의 외교 순위 이게 후순위로 밀리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또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을 뭘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러우 전쟁이거든요.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인물 중에 푸틴도 있고 김정은 그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김정은도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한다면 중동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하마스와의 휴전 문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한반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그런 격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표하는 그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힘에 의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이거든요. 그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혼자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가장 강력하게 동맹의 관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쿼드도 있고 오커스도 있고 이런 있지만은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정말 미국에게 맞아. 한국은 우리에게 확실한 100% 동맹이야. 라는 그런 신뢰감은 아주 좀 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국의 기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 또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가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미국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했듯이 우리는 미국에게 충분히 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고 또 한국의 미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 김 교수님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라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만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고 핵 문제를 논의하는 스몰 딜이 돼버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또 난감한 상황.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버린다. 또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버린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실 이제 어제 또 오늘 오전 저도 이제 다른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해서 토론도 했는데 거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방금 우리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지금 어떤 토론 중인 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딜이라는 그 키워드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또 우리 청취자께서는 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예전에는 미국의 이제 대북 비핵화 목표가 CBID라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그 이른바 그게 빅딜이죠. 그러니까 뭐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이제 협상을 뭐 어떤 하고 합의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은 연구자분들 또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그는 뭐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다 했다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은 것은 중간 단계 합의. 그러니까 중간 단계 합의라는 게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는 되지만 중간 단계 합의가 결국 스몰딜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스몰딜 핵심이 이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제 뭐 북한의 핵 동결 또 미국을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위협 수준을 낮추는 그걸 조건으로 뭐 제재 완화를 한다든지 뭐 다른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또 뭐 중단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막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게 어떻든 이 스몰딜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상 스몰딜을 미국이 추진을 하고 이걸 이제 어떤 성과를 낸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도 핵 보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에서 역할을 했던 앨리슨 파커 그런 이야기를 살짝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논란이 돼 있고 또 트럼프 얘기가 공식 출범하면 이제 우리 사회를 많이 또 달굴 수 있는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독자적 핵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어떻든 스몰딜에 대비하는 우리의 가장 베스트 전략은 우리도 이제 핵무장 할 수 있다. 왜 북한만 인정하고 우리는 인정 안 해주느냐. 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핵무장하는 게 또 많은 전문가분들 또 군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문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막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과연 핵무장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 저는 이 국내 지금도 안 그래도 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그 여론이 더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야기를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민 교수님하고 또 문 센터장이 나란히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민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는 또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 그러니까 그 정상 그 외교는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북핵 협상이 재개가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빅딜이라든지 스몰딜이라든지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워싱턴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비해서 어떤 국내 정치 환경이 훨씬 더 우호적이고 예스맨이 많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인 그러한 그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비용이 부과가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스몰딜을 한다든가 군축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사 군축을 한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사찰 검증의 단계에서 얼마만큼 미국에게 호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또 난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 양국이 북한과 미국의 양국이 접점 찾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뭔가 접점 찾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거고 그 이외
다음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모든 책임을 끌어안으면서 군축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군축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북한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껴안을 이유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끌어안는다면 그렇다면 군축 협상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김정은, 북한 핵, 트럼프, 여기 일본, 중국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적어도 ICBM 발사라든지 추가 핵무기의 개발이라든지 이것만이라도 막아보겠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스몰 딜인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핵 정책은 사실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비확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확산은 미국의 정책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북 결의와도 결을 같이 합니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핵 무기가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번 2기거든요. 1기는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재선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2기를 위대하게 마치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트럼프, 링컨이나 이런 루즈벨트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텐데. 뭐 3기 도전설도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을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 이게 과연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됨으로써 한미 동맹이 흐트러지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과 논의 없이 북한과 그런 스몰 딜로 가게 된다면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민들의 60, 70%가 바라는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거는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용인 하에 이것이 성사될 수 있다면 그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핵무장을 바꾸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미동맹 틀 내에서 우리 핵무력을 강화하고 이 강력한 힘이 북한도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협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전 의문점입니다. 임 교수님 말씀 조금 더 듣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두 분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고요. 근데 이제 뭐 토론이라는 게 좀 다양한 그 관점을 공유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면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그냥 쇼로서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을 접촉을 하고 또 협상을 하려고 할까?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어떻든 지금 국가모실에 지금 알렉스 윙이라는 그 부보좌관이죠. 부보좌관도 임명하고 또 특임 대사, 대북 담당 특임 대사도 임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제 두 분 말씀이 굉장히 공감해 가면서도 트럼프는 사람의 계산법에 과연 이걸 하다가 그냥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목표인데 이걸 그냥 보여주기 그냥 단순히 쇼로서 이것만 그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리더십 그동안에 이제 그런 각종 위기에 돌파한 그런 그 힘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북핵 해결 관련해서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저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린 거는 예. 제가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뭐 여러 가지 협상 과정들 그리고 어떤 수사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면 굉장한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관철도 시켜내는 그런 또 추진력이 있는 거거든요. 돌파력이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스몰딜은 분명히 나올 거다. 스몰딜은 이루어질 거다. 지금 임 교수님께서 트럼프 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머릿속에 쏙 박히는 것. 민 교수님. 그럼 방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위비는 분명하죠. 그 북한 문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방위 분담금을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번 재선 캠페인 때도 여러 차례 했고 다행히 뭐 한국 얘기도 나왔지만 예. 유럽 동맹들이 훨씬 더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 분담 협정이 끝났지만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 2기에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비준 동의는 끝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기 전에 서둘렀는데 민 교수님 얼마나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행정협정의 형태로 방위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폐기한다고 하면 미국 국내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치열한 협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절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유세 현장에서 한국을 가리켜서 물론 이제 이건 다른 또 토크쇼에서 했던 발언이 한국은 돈을 찍어내는 그런 나라다. 머니머신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만약 방위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까요? 뭐 철수를 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규모도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것도 좀 다르고 또 유럽에 말하는 방위비와 우리 분담금과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럽 나토의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올려라. 이건 그만큼 자국 방위의 그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하고 그건 또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이미 GDP의 2% 이상을 우리는 이 국방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이 분담금은 사실은 90년대부터 우리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분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기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이 특히 또 주한미군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적어도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 다시 말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다행히 우리가 MRO라고 하는 걸 지금 시작했어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함정들을 우리 조선소가 정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미국의 조선 역량이 거의 바닥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가장 걱정이 그거예요. 함정수가 중국보다 적습니다. 조선 능력이 중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해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하고 또 미국의 주요 무기들 우리가 구입하면서 미국의 역량을 높여주고 우리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손정희 뭐 대표가 투자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이것이 미국과의 어떤 큰 잡음이나 논란 없이 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북러 밀착. 우리 정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상당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세 분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 교수님부터. 예, 약간 좀 포괄적인 얘기긴 한데 앞서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던 신뢰의 문제, 심각하게 훼손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신뢰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리고 또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뭐 국제사회에 충분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보는데 예. 지금 문제는 정치 분야 그리고 정부 분야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외신 기자들한테 우리 사회가 안정돼 있고 우리 경제도 지금 안정돼 있고 투자를 해달라 뭐 이런 호소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 있지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한국의 종합적인 신뢰를 빨리 그 회복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우선이다. 그 신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거죠. 예, 민 교수님께서는요. 어쨌든 우리의 국내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내 정치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대비해서 정부 부처가 맡은 바 소임을 나누어서 착착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잠시 국내 정치 혼란 때문에 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맡은 바 소임을 차근차근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상끼리의 결정을 한다든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의 대정책에 있어서 큰 손실이 되지 않게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 센터장님께서는요. 예,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한미 소통 연합 체제 속에서 억제력을 유지하고요. 적어도 새로운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제가 중요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을 관리하고 또 우리 자유통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느 때보다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